그 얼근 낯짝으로 감히 우리 집 안방을 넘봐 산짐승 밥이나 되거라! 칠흑같이 어두운 첫날 밤, 화촉도 채 꺼지지 않은 신방 앞이었습니다. 신랑은 족두리도 벗지 못한 신부의 머리채를 잡고 눈보라 치는 산으로 끌고 갔지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에 신부를 내던지고 신랑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골짜기에 신부의 흐느낌만 메아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산속 어둠 속에서 형광빛 눈동자 하나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평창 땅에 정연화라는 어린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7, 양볼에는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아 생긴 자잘한 곰보 자국이 박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얼굴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얼굴로 어느 집에 시집을 가겠누. 쯧쯧 친정도 가난하고 얼굴도 저러니 평생 노처녀로 늙겠어. 그러나 연화의 눈동자만은 달랐습니다. 깊은 산정호수처럼 맑고 까만 그 눈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듯 했지요. 연화는 어릴 적부터 산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더더욱 산에 들었지요. 약초를 캐장에 내다 팔아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던 효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평창 골짜기 박씨 가문에서 연화의 친정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박씨 가문은 평창 일대에서 알아주는 양반가 외아들 박치수가 신랑감이라 했지요. 가난한 친정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이런 혼처가 어디 또 있겠느냐. 너만은 호강하며 살 거라.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쩐지 가슴 한 구석이 서늘했지요. 본래 사흘 전 연화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영감이었지요. 영감은 연화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자야, 사람의 얼굴은 흙이요, 마음이 옥이니라. 연화는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른의 말씀이려니 하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세상 사람들은 흙만 보고 옥을 못 보느니 허나 옥은 흙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다. 잊지 말거라. 영감은 그 말만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어쩐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릴 적 덫에 걸려 울고 있던 흰 호랑이 새끼가 꿈에 나타났지요. 연화가 11살 때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덫에 발이 묶여 울부짖는 새끼 호랑이를 보았지요. 모두 그 짐승을 죽이라 했지만 연화는 몰래 덫을 풀어주었습니다. 가거라. 어미한테 가거라. 나도 어미가 없어서 슬픈 거 다 안다. 그렇게 풀어준 흰 호랑이 새끼가 6년 만에 꿈에 나타난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연화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잠에서 깨고 말았지요. 이상하구나. 왜 갑자기 그 짐승이 꿈에 나왔을까?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쩐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 닥칠 것 같기도 한 그런 묘한 기분이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영감의 말과 그 꿈이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이지요. 박씨 가문은 평창에서 손꼽히는 양반가였습니다. 소슬대문 안에 기와집이 4채, 곳간이 3채, 일하는 종만 해도 20이 넘었지요.
그러나 그 집안의 진짜 실권자는 박치수가 아니었습니다. 박치수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었지요. 박씨 부인은 48배 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에 가늘게 찢어진 눈, 늘 굳게 다물린 입술, 양쪽 관자놀이에는 흰 머리카락이 한 줄씩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녀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가문의 모든 일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치수야, 이번 혼사는 내가 다 알아서 했다. 너는 그저 첫날 밤만 잘 치르면 된다. 박치수는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22의 훤칠한 청년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다를 바 없었지요. 박치수의 눈매는 얄팍하고 입꼬리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 하나 없는, 글 공부도 일도 제대로 한 적 없는 한량이었지요. 어머니, 그 처자가 곰보라던데 정말이옵니까? 박치수가 묻자 박씨 부인은 비단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얼굴이 무슨 상관이냐? 그 집 친정이 가난하니 우리 집안에 절대 거역 못할 며느리가 들어오는 게다. 시키는 대로 부리기 좋지. 허나 어머니, 제 체면이. 체면? 내 체면은 내가 지켜준다. 그 계집은 너의 진짜 아내가 아니야. 박치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박씨 부인은 손가락으로 탁상을 두드리며 차갑게 말을 이었지요. 한양에 김 대감댁 외동딸이 있다. 그쪽과 혼사를 맺으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 처자는 첫날 밤만 지나면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 너는 곧 진짜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처리라 하시면 박씨 부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수건으로 입가를 또 한 번 닦을 뿐이었지요. 박치수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눈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연화는 가마에 실려 평창 골짜기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곰보 자국이 박힌 얼굴을 면사포로 가리고 어머니가 남긴 옥비녀를 품속에 꼭 쥔 채로 말이지요. 어머니, 저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것을 누가 좋아해 줄까요? 가마 안에서 연화는 어머니의 옥비녀를 만지작거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면사포 안쪽으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지요. 그러나 가마 밖의 종들은 누구도 신부의 흐느낌을 듣지 못했습니다. 혼례는 박씨가의 소슬대문 앞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고 음식상이 마당 가득 차려졌지요. 그러나 박치수는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일부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입꼬리만 살짝 올린 채 손님들을 맞이했지요. 세상에 신랑은 저리 잘생겼는데 신부 얼굴은 면사포로 가렸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게로구나. 쉿! 박씨 부인 앞에서 그런 말 하다 큰일 난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일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는 못했지요. 그 집안의 위세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신방에 화촉이 켜졌습니다. 신부의 면사포를 벗기는 순간 박치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얼굴이냐? 박치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폭설이 몰아치는 밤이었지요. 박치수는 신방문을 박차고 나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계집과 같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있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했지요. 치수야, 약속한 대로 하거라. 산이 깊다. 눈도 많이 왔다.
누구도 모를 게다. 어머니, 정말로 그리하라는 말씀이옵니까? 내 체면을 위해서다. 어미를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다. 박치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신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지요. 부인,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소. 박치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신랑을 따라 일어섰지요. 그 손에 자신의 운명이 끌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치수가 연화를 끌고 산으로 들어선 시각은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눈은 어른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요. 화로 차림의 연화는 발이 시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치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산속 깊은 곳, 가파른 절벽 앞까지 그녀를 끌고 갔지요. 여보, 어디로 가시는 것이옵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치수는 대답 대신 연화의 머리채를 와락 잡았지요. 그 얼근 낯짝으로 감히 우리 집 안방을 넘봐 산짐승밥이나 되거라. 그 말과 함께 박치수는 연화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연화의 비명이 메아리치며 골짜기를 울렸지요. 박치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침을 한 번 뱉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지요. 연화는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천운이었을까요? 두꺼이 쌓인 눈더미가 그녀를 받아주었지요. 화롯은 찢어지고 족두리는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곰보 자국이 박힌 뺨에는 얼음 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정녕 제 운명이옵니까? 연화는 눈더미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어머니의 옥비녀가 차갑게 그녀의 살갗을 찔러왔지요. 그것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얼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빛 눈동자 두 개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지요. 그러나 도망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산짐승이로구나. 차라리 잘 되었다. 깨끗하게 데려가다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산짐승은 그녀를 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차가운 뺨을 큼지막한 혀로 핥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세상에, 그것은 새하얀 호랑이였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옅은 회색 줄무늬가 흐르고 송아지보다 큰 몸집의 흰 호랑이였지요. 그리고 그 왼쪽 앞발에는 옛 흉터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적 덫에 걸렸던 자리였지요. 너냐? 너냐? 그때 그 호랑이냐? 연화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흰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요. 그리고 등을 낮춰 그녀에게 올라타라는 듯이 몸을 굽혔습니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짜내 호랑이의 등에 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산속 깊은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했지요. 눈보라 속을 흰 호랑이가 한 걸음씩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6년 전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이날을 기다려온 듯이 말이지요. 흰 호랑이가 연화를 데려간 곳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약초 다발이 처마에 걸려 있고 굴뚝에서는 따뜻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호랑이는 오두막 앞에서 등을 낮춰 연화를 내려놓고는 큰 소리로 한 번 울었습니다. 산천이 무너질 듯 크게 포효했지요. 오두막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등불을 들고 나왔지요. 연화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영감님, 그때 그 영감님이 옵니다. 그것은 혼례 사흘 전 산속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클기요 옥이라는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 영감이었지요. 영감은 호랑이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연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너라. 따뜻한 물에 발부터 녹여야겠구나. 오두막 안에서는 머리가 살짝 굽은 노파가 소미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연화의 찢어진 화롯을 보더니 혀를 끌끌 찼지요. 아이고, 이 어린 것을 누가 이리 만들었누. 어디 보자, 멍이 들고 살이 찢어졌구나. 노파는 약솜으로 연화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영감은 화로에 약탕기를 올렸지요. 약초 끓는 냄새가 오두막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한숨을 푹 내쉬며 느꼈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옵니까? 저는 곰보의 천한 처지에. 영감은 연화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약사발을 건넸습니다. 산은 베푼 자에게만 그 보물을 보여준다 하였느니라. 너는 옛날 어린 호랑이 한 마리를 살렸지. 이제 그 호랑이가 자라 너를 살린 것이다. 산이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느니라. 연화는 약사발을 받아 들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비로소 몸이 풀리는 듯 했지요. 노파가 옆에 앉아 가만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아가야, 며칠은 여기서 푹 쉬거라. 그리고 마음이 정해지거든 그때 다시 산을 내려갈지 말지 정하면 된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요. 그 모진 짓을 한 신랑에게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집안에 잡혀갈 것이 뻔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요. 영감님,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며칠만 신세를 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감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걱정 말거라. 산이 너를 받아준 것이다. 산이 너를 보낼 때까지 여기 있거라. 그날 밤 연화는 따뜻한 소미불에 누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하고 서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지요. 창밖에서는 흰 호랑이가 오두막을 지키듯 큰 몸을 누이고 있었습니다. 그 형광빛 눈이 어둠 속에서 가끔 깜빡였지요. 고맙구나, 산구나. 너에게 산의 임금이라는 이름을 주마. 그래야 너답겠다. 연화의 작은 속삭임에 호랑이는 코로 후하고 바람을 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말이지요. 연화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이튿날 새벽 영감은 연화를 데리고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보지 못했던 약초들이 가득 자라고 있었지요. 이것이 황기, 저것이 당귀, 저쪽이 만삼이니라. 이름과 효능을 모두 외워두거라. 연화는 약초 이름을 단번에 외웠습니다. 영감은 깜짝 놀랐지요. 한 번 들은 약초 이름과 효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이 아이의 두뇌는 보통이 아니로구나. 영감은 그날부터 연화에게 약초와 의술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재능은 영감을 매번 놀라게 했지요. 사흘 만에 영감이 평생 가르친 것의 절반을 익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감조차 모르는 약초의 효능을 연화가 직접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오 영감, 이 아이는 우리가 가르칠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아이가 아니오? 오 노파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오 영감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긋 웃을 뿐이었지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진짜 시작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연화가 산에 든 지 석 달째 되는 날, 오영감이 연화를 불러 앉혔지요. 연화야, 내 너에게 이제 솔직히 말할 때가 되었구나. 오영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의아한 눈으로 영감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본래 누구인 줄 아느냐? 연화가 고개를 저으니 영감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양 어이이였느니라. 임금님을 모셨던 자다. 허나 권력 다툼에 휘말려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평생 약초만 가꾸며 살아왔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산속 노부부가 그저 평범한 약초꾼인 줄 알았는데 한양 어의 출신이었다니요. 너의 재능은 보통이 아니다. 내가 평생을 익힌 의술을 너는 석 달 만에 다 익혔어. 너는 더 큰 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할 사람이야. 허나 오 영감은 잠시 말을 멈췄지요. 세상은 너의 얼굴을 먼저 볼 게다. 곰보 자국 때문에 너의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할 거야. 사람의 얼굴은 흙이요. 마음이 옥이라 했거늘 세상은 흙만 보는 법이니. 연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하나를 더 가르치려 한다. 약초로 돈을 버는 법이다. 돈이 있어야 너의 보물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느니라. 연화의 눈이 천천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돈이로구나.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지 못하는구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배우겠나이다. 오 영감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연화에게 약초 거래의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산삼을 캐려거든 산군의 영역을 따라가거라. 긴 호랑이가 사는 산에는 100년 묵은 산삼이 자라기 마련이다. 호랑이는 산삼의 향을 좋아하느니라. 오 영감의 말은 신비롭게도 적중했습니다. 연화가 산군의 뒤를 따라 다닌 골짜기마다 100년 묵은 산삼이 한두 뿌리씩 모습을 드러냈지요. 산군은 마치 연화에게 보물을 보여주듯이 일부러 그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산군아, 너는 정말 사람보다 낫구나. 사람이 못 본 것을 너는 보는구나. 연화가 산군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산군은 사람처럼 코로 후 하고 바람을 불며 좋아했지요. 그러다 발이 꼬여 눈밭에 꽈당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에 깔깔 웃었지요. 산속에서 처음으로 웃은 웃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연화가 캐낸 산삼은 어느덧 5뿌리, 7뿌리, 10뿌리가 되었지요. 그러나 산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에 그것을 팔겠습니까? 오 영감은 한양으로 사람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양 종로에 김거상이라는 자가 있다. 옛날 내가 알고 지내던 자지. 그 자에게 산삼을 보내거라. 그는 사람 볼 줄 아는 자다. 연화는 그날 밤 직접 한양으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거래를 트겠다는 것이었지요. 오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고. 그곳은 한양이다. 너는 곰보 얼굴에 산골 처자이거늘.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처음 산에 들어올 때의 그것이 아니었지요. 깊은 산정호수처럼 까만 눈동자에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직접 가야 하옵니다. 사람들이 흙만 보지 못하도록 제가 옥을 직접 보여드리려 하옵니다. 한양 종로의 김거상 객주는 그날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후덕한 얼굴에 둥근 체격, 검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김거상은 손가락에 옥반지를 끼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때 객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 문을 열자 거기에는 누더기 같은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어린 처자 하나가 서 있었지요. 무슨 일이오? 거지면 저쪽 부엌으로 가시오. 종이 손사래를 치자 연화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거상 어른을 뵙고자 왔습니다. 오 영감님이 보내셨다. 전해 주십시오. 오 영감이라는 이름에 종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곧 안에서 김거상이 직접 나왔지요. 그는 연화의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영감이 보냈다 했소. 들어오시오. 객주 안방으로 들어선 연화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보따리 안에서는 100년 묵은 산삼 10뿌리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김거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산삼을 어디서? 강원도 평창 산골이옵니다. 한 뿌리에 100냥씩 1000냥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김거상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곰보 얼굴의 어린 처자가 1000냥을 부르다니요. 그러나 산삼을 자세히 살펴보던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지요. 이 산삼은 1000냥이 아니라 2000냥을 받아도 모자라오. 처자, 어디서 왔소? 연화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김거상에게 자신의 사연을 짧게 들려주었지요. 첫날 밤 산에 버려진 신부였다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속에서 약초를 캐 살아가는 처자라고만 했지요. 앞으로 매달 산삼과 약재를 보내드리겠나이다. 그 대신 한 가지 약조를 해 주십시오. 무엇이요? 제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거래에 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실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김거상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곰보 얼굴 안에 까만 눈동자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단번에 알아봤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과 동업하게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좋소. 약조하리다. 그대는 나의 가장 귀한 동업자요. 그날부터 연화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삼과 약재를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김거상은 그것을 궁궐의원과 양반가에 비싸게 팔아넘겼지요. 석 달이 지나자 연화의 이름은 한양 약재 상인들 사이에서 신비한 존재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의 누군가가 100년 묵은 산삼을 매달 10뿌리씩 캐낸다 하더이다. 세상에, 그게 사람이요? 산신령이요? 누구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 하오. 김거상만이 알고 있다는데 소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산속에서 변함없이 약초를 캐고 산군과 놀고 오 영감 부부에게 의술을 배우며 살았지요. 통장에는 점점 돈이 쌓여갔습니다. 한 해가 흘러 다시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연화가 산에 든 지 어느덧 10달째였지요. 그동안 연화는 산삼과 약재로 어마어마한 돈을 모았습니다. 또한 김거상의 도움으로 평창 일대의 산판 권리를 하나둘 사들이기 시작했지요. 평창의 약재 시장도 절반이 연화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옵니다. 영감님. 연화가 오 영감 앞에 장부를 펼쳤습니다. 영감은 흰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지요. 내가 이리 큰 인물이 될 줄은 나도 미처 몰랐구나. 허허, 진실로 산이 너에게 보물을 모두 보여준 셈이로다. 이제 박씨 가문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하옵니다. 연화는 김 거상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씨 가문의 옛빚 기록과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해 달라는 부탁이었지요. 김 거상은 한양에서 가장 빠른 자들을 풀어 한 달 만에 모든 자료를 모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속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지요. 박씨 부인이 십수년 전 한양의 거상들에게 거액의 빚을 졌다가 갚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여 평창으로 흘러들어 온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평창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요. 박씨 부인은 평창에서 새 신분으로 양반 행세를 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이 여인이 사실은 한양의 빚쟁이였구나. 연화는 그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더 드러났지요. 박씨 부인이 한양 김대감 댁과 새 혼사를 추진하려 한 까닭이 사실은 김대감의 빚을 자기 아들의 혼사로 갚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창의 가짜 양반이 한양의 진짜 양반을 속이려 했던 것이지요. 연화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통쾌함보다 차분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셨지요. 사람의 죄도 사람의 거짓도 모두 알고 있다 하셨지요. 오 영감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산이 알려준 것을 세상에 펼칠 때가 되었느니라. 그 시각 박씨 가문에서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이상한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종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다음에는 일하는 머슴이, 그 다음에는 마을 다른 집 사람들이 줄줄이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평창의 의원들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이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증상이요. 마치 누가 독을 푼 것 같지 않소. 그러나 독은 아니요. 박씨 부인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한양 김대감 댁과의 혼사를 앞두고 마을에 역병이 도니 이러다가는 모든 일이 어그러질 판이었지요. 박치수도 이상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수야, 너까지 어찌 그러느냐. 어서 의원을 부르거라. 평창의 의원들이 줄줄이 와서 박치수를 진맥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방하는 양마다 듣지를 않았지요. 박씨 부인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평창산 속에 신비로운 의녀가 있다는 소문이 있나이다. 약초로 어떤 병이든 고친다 하더이다. 의녀, 산 속에 의녀가 있다고? 이름은 아무도 모르나 한양 김 거상이 그 의녀의 약초를 사들인다 하옵니다. 한번 청해 보심이 어떻겠나이까. 박씨 부인은 망설이다가 결국 그 의녀에게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외아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지요. 박씨 가문의 종이 산속으로 들어가 의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종은 오 영감의 오두막을 발견했지요. 오 영감이 종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자 종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의녀님을 모셔가게 해 주십시오. 평창 박씨 가문의 외아들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오 영감은 오두막 안을 한번 들여다보더니 종에게 말했습니다. 의녀는 지금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 닷새 후 다시 오너라. 의녀가 직접 박씨 가문을 방문할 것이다. 종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나 산을 내려간 종이 박씨 부인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박씨 부인의 입가에는 어딘가 떨떠름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닷새 후라. 좋다. 그 의녀가 오면 후하게 대접하여라. 허나 박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허나 만약 그 의녀가 치수를 못 고치거든 모든 죄를 그 의녀에게 뒤집어 씌워야 한다. 우리 가문이 의녀를 잘못 만나 화를 입었다고 해야지. 한양 혼사가 어그러지지 않게 말이다. 종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입을 열 수는 없었지요. 박씨 부인의 그 차가운 눈빛 앞에서는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으니까요. 닷새 후 박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지요. 가마에서 내린 의녀는 짙은 남색 무명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얇은 면사포를 둘러쓰고 있었지요. 그 뒤로 한양에서 온 듯한 따르는 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 의녀가 누구일까? 한양에서 온 것 같은데 평창산 속에 저런 분이 살았단 말인가? 박씨 부인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의녀를 보고 흠칫 놀랐지요.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분위기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면사포에 가려진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요. 의녀님,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떨렸습니다. 의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채로 들어갔지요. 박치수는 자리에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떴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지요. 의녀는 박치수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것은 역병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누군가 우물에 약초를 잘못 풀었습니다. 본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일 텐데 잘못 흘러들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지요. 처방을 알면 사흘 안에 고칠 수 있나이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우물에 약초를 푼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것은 사실 한 달 전 박씨 부인이 마을 다른 양반가의 노인 한 명을 없애려고 직접 우물에 풀어둔 독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독초가 우물물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 모두를 병들게 한 것이었지요. 어찌 그것을 아시오? 우물에 약초를 풀었는지 누가? 박씨 부인이 자기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막았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들었지요. 세상에, 박씨 부인이 우물에 약을 풀었다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다 그 여인 탓이란 말인가? 마을 사람들의 술렁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씨 부인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지요. 아닙니다. 의녀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이 의녀가 우리 가문을 무함하려는 게 분명하오. 그때 의녀가 천천히 면사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지요. 박씨 부인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너는 면사포 안에서 드러난 얼굴은 곰보 자국이 박힌 그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떨고 있던 그 신부의 얼굴이 아니었지요. 깊은 산정호수 같은 까만 눈동자가 박씨 부인을 차분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지요. 박치수도 누운 자리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산이 저를 살렸나이다. 그리고 산이 저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사옵니다. 어머님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숨겼는지 모두 말이옵니다. 박씨 부인의 다리가 떨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씨 부인을 노려보았지요. 누군가는 손가락질을 했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저 여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단 말인가. 양반인 줄 알았더니 사람을 죽이는 마녀였구먼. 박씨 부인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손바닥에 쥐고 있던 마을 양반들이 이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치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옷자락을 잡았지요. 부인, 살려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연화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이었지요. 자신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 손이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만 여쭙겠나이다. 무엇이오? 왜 저를 그곳에 버리셨나이까? 정녕 제 얼굴 때문이었나이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나이까? 박치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지요. 한양에서 새 혼사를 추진하려 한 어머니의 계획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으시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요. 연화는 품속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 거상이 모아 보낸 박씨 부인의 한양 빚 기록과 김 대감댁 혼사 추진 자료였지요. 연화는 그것을 마당 한가운데에 펼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옵소서. 박씨 부인은 한양에서 거에게 빚을 지고 야반도주하여 평창으로 흘러든 가짜 양반이었나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새 혼사로 그 빚을 갚으려 하셨지요. 저는 그 한 해를 버는 도구로 쓰일 며느리였을 뿐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지요. 가짜 양반이라고? 세상에, 우리가 그동안 가짜 양반에게 굽실거렸단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호랑이다. 흰 호랑이가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 어귀의 언덕 위에 거대한 흰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호랑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광빛 눈동자들이 어둑어둑한 저녁빛 속에서 빛났지요. 5마리, 7마리, 10마리. 점점 더 많은 호랑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자리를 피했지요. 박씨 부인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살려다오. 살려다오. 호랑이들은 천천히 박씨 가문의 소슬대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가장 앞에 선 흰 호랑이, 산곤이 산이 무너질 듯 한번 포효했지요. 박치수는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마당에 쓰러졌지요. 그러나 그때 산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산곤은 가만히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연화는 호랑이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 앞에 멈춰 섰지요.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했지요. 저는 어머님을 호랑이 밥으로 만들지 않사옵니다. 그것은 너무 쉬운 일이옵니다.
어머님은 살아서 모든 것을 잃으셔야 합니다. 박 씨 부인은 연화의 발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구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는 그녀가 곰보 며느리의 발치에서 떨고 있었지요. 용서해 다오. 그저 용서만 해 다오. 연화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지요. 해가 지고 다시 떴습니다. 평창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박 씨 가문의 소슬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박 씨 부인의 한양빚이 모두 드러났고 한양 김대감 댁과의 혼사는 즉시 깨졌지요. 김대감은 박 씨 부인이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에 경노하여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평창 관아에서 박 씨 부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은 이미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지요. 호랑이의 포효를 들은 그날 밤부터 정신을 놓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우물에 약을. 치수야, 어디 갔느냐? 한양 김 대감님이 오시면 박 씨 부인의 모든 재산은 마을 사람들의 보상금과 한양 비청산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가짜 양반이라는 신분이 평창 전체에 드러나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박치수는 어찌 되었느냐고요? 연화는 박치수를 직접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만 보았지요. 박치수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쳐버리고 가사는 모두 빼앗기고 마을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박치수는 견디지 못하고 평창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날 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은 단 하나, 1년 전 산에서 발견한 연화에 찢어진 화로 자락이었지요. 그것을 들고 그는 평생 떠돌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빌며 살았다 합니다. 제가 첫날 밤에 신부를 산에 버렸나이다. 제가 죄인이옵니다. 부디 한 푼만 적선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박치수는 평생 그 말만 되뇌며 떠돌았지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연화가 평창에 자선당 즈싼 당을 세운 것은 그해 늦봄의 일이었습니다. 그 자선당은 바로 1년 전 박치수가 자신을 밀어버린 그 절벽 아래에 세워졌지요. 왜 하필 이곳이옵니까? 끔찍한 기억의 장소가 아니옵니까? 오 노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절벽을 올려다보며 빙긋 웃었지요. 이곳은 제가 죽을 뻔한 자리이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다시 태어난 자리이기도 하지요. 산이 저를 받아준 자리이옵니다. 이곳에 자선당을 세워 갈 곳 없는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하고 싶사옵니다. 자선당은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평창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약을 받고 곰보 자국이 있다는 이유로 시집을 못 간 처자들이 와서 일을 배웠지요. 연화는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흙이요, 마음이 옥이옵니다. 흙은 시간이 지나면 닳지만 옥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이 나는 법이옵니다. 오 영감이 처음 연화에게 들려준 그 말을 이제 연화가 다른 처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었지요. 자선당에 들른 사람들은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어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자선당 마당에 홀로 나와 있었지요. 그때 산속에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갈을 밟는 둔중한 소리.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산군이었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살아온 흰 호랑이가 마당 끝에 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따라 산군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코로 후 하고 바람을 불지도 않았지요. 가만히 연화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산구나, 가는구나. 연화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산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의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두 존재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너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까? 연화는 산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군은 천천히 다가와 연화의 뺨을 큼지막한 혀로 한 번 핥았지요. 1년 전 눈더미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산군아, 가지 말라고는 못하겠다. 너는 산의 임금이니 산으로 돌아가야지. 연화는 산군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산군의 따뜻한 털이 연화의 뺨에 닿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산군은 연화의 손등을 가만히 핥아주었지요. 마치 잘 있으라는 마지막 인사처럼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군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보름달 빛을 받으며 흰 호랑이는 산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 서서 마지막까지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산군이 산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형광빛 눈이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산천이 무너질 듯 크게 한 번 포효하더니 빛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연화의 볼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지요. 고마움의 눈물,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산군이 떠나기 전 남긴 흰 호랑이의 털 한 줌이 쥐어져 있었지요. 그 털을 연화는 평생 품속에 간직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선당 마당에 큰 비석 하나를 세웠지요.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산이 나를 살렸으며 짐승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노라. 세월이 흘러 연화는 평창 일대에서 가장 큰 거상이 되었습니다. 산판과 약재 시장의 절반 이상이 그녀의 손에 들어왔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재산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선당을 더 크게 짓고 가난한 의녀들을 길러내고 곰보 자국이 있다는 이유로 멸시받던 처자들을 구해주는데 모두 썼지요. 그녀의 자선당은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멀리 한양에서까지 사람들이 연화를 만나러 찾아왔지요. 연화는 그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살기를 일러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곰보 얼굴이라는 이유로 멸시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자신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제 얼굴은 흙이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옥이지요. 여러분의 마음도 모두 옥이옵니다. 그 옥을 빛내며 살아가시옵소서. 연화의 말을 듣고 자란 처자들은 모두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선당에서 자란 의녀들은 강원도 곳곳으로 흩어져 가난한 사람들을 살렸지요. 연화의 이름은 강원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영감과 오노파는 산속 오두막에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연화는 한 달에 한 번씩 산을 올라 그들을 뵈었지요. 영감과 노파는 빙긋 웃으며 연화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너는 산이 키운 사람이 아니라 산을 키우는 사람이 되었구나. 허허, 좋다 좋아. 영감의 말에 연화는 그저 웃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늘 그 절벽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1년 전 자신이 떨어졌던 그 자리,
그리고 자신이 다시 태어난 그 자리에서 말이지요. 그곳에는 이제 자선당의 따뜻한 등불이 매일 밤 켜져 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고 있었지요. 1년 전 눈보라 속에 화로차림으로 떨고 있던 신부의 그 자리에 이제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보는 사람이지요. 박씨 부인과 박치수는 흙만 본 사람들이었고 오영감과 산구는 옥을 본 존재들이었습니다. 흙을 본 자는 흙으로 돌아가고 옥을 본 자는 옥과 함께 빛났지요.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고 귀한 인연이 마중 나온다 하였습니다. 어릴 적 연화가 덫에 걸린 호랑이 새끼 하나를 구해준 그 작은 마음이 6년 후 그녀의 목숨을 살렸지요. 산은 베푼 자에게만 그 보물을 보여준다 하였으니 그 말이 참으로 옳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